자, 일단 지금 수요 공급을 공부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겁니다. 7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이제 균형. 근데 될 수 있으면 이쪽에 맨 왼쪽에 거는 안 지우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맨 왼쪽에는 이제 그날 수업할 중요한 항목들을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는 그런 질문은 안 해요. 부동산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은 안 해요. 근데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어딘지, 그리고 그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문제, 이걸 대체로 왼쪽에 쓰거든요. 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에요. 균형은 이제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균형이죠.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 만약에 움직임이 있는 상태라면 균형이 아닐 겁니다. 그 움직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가격이에요. 가격.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도 이렇게 공부했고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도 공부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 무대에서 빠져나갑니다.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무대로 빠집니다. 그럼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죠. 됐나요? 그런 움직임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등장한 상태예요. 근데 수요자들이 더 많이 등장했어요. 공급자들아. 지금 어떤 가격 수준인데, 지금 어떤 가격 수준인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지금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보다. 그러면은 가격이 가만히 멈춰 있을까요?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가격이 올라갈까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이거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죠. 이러면 균형이 안 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수요하고자 하던 사람 중에 일부는 무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무대 밖에 대기하고 있던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등장하겠죠. 그러면은 이 격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같아지겠죠. 이렇게 같아지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같아지면은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죠, 이제. 더 이상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딱 멈춤 상태. 이 상태가 뭐예요?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에서는 뭐가 같아지나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움직임이 없어요. 그럼 반대 경우도 생각하겠죠. 공급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으면 가격이 내려가겠죠. 자, 내려가면서 무대 밖에 있던 수요자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거죠. 더 많이 사려고. 그러면 공급자들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수요하고자 하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이렇게 똑같아지면 더 이상 가격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균형이라고요. 그래서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균형은 어디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요때가 균형이에요.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지 않은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세 글자로. 불균형이라고 해요. 불균형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달라요. 뭐 불균형은 몇 가지가 있을까요? 두 가지. 수요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나 또는 공급량이 더 많은 불균형이 있겠죠.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이런 불균형이 있고요.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작은 이런 불균형이 있겠죠. 이 불균형을 뭐라고 할까요? 일단 이제 초과 수요.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죠.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이때는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이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는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수요량은 줄어들고 공급량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가는 거예요. 불균형에서 균형으로 갈 때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초과 공급에서는 가격이 내려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이제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태로 가는 겁니다. 일단 균형이 되면은요.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요 상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요 지점이에요.
이 지점에서는 어떤 가격에서 수요 곡선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이 수량하고요. 이 수요 곡선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수량, 이 길이죠. 곡선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이 수량이 어때요? 같거든요. 그래서는. 근데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공급 곡선에서 요 길이잖아요. 이게 공급량이고요. 수요 곡선에서 여기가 온 거. 수요 곡선에서 이게 수요량이에요. 수요량보다 뭐가 더 많아요? 공급량이 더 많아요. 이게 초가 공급이거든요. 이럴 때는 가격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기. 이 상태에서는요, 수요 곡선에서 요 길이가 수요량이거든요. 공급 곡선에서 요 길이가 공급량이에요. 요 길이가. 그러니까 뭐가 더 많아요? 수요량이 더 많아요. 이때는 초가 수요예요. 초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균형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균형이 결정되면, 이 상태가 결정되잖아요. 이 상태가 결정되면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이동이 나타나요. 이동이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했던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로 인해서 수요 곡선이나 공급 곡선을 새로 그리게 돼요. 아까 소득이 변하면 어떻게 됐어요? 소득이 변하면은 수요 곡선을 새로 그렸잖아요. 그게 뭐 오른쪽으로 변하든 왼쪽으로 변하든 하잖아요. 이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거든요. 근데 소득이 증가해서 우리나라 전체 어떤 지역 소득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을 새로 그리잖아요. 새로 그리면 이건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수요 곡선이잖아요. 증가하고 난 후에 수요 곡선은 이 수요 곡선이란 말이에요. 공급 곡선은 변함이 없다면 그러면은 균형은 요 점으로 바뀌어요. 요 교차점에서 요 교차점으로 바뀌게 돼요. 그게 바로 균형의 이동이에요. 이동. 균형의 이동 얘기는 사실은 이런 이동한다는 거예요. 선이 이동하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수요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또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요. 아까 생산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교차점이 바뀌어요. 그 교차점이 되는 게 균형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나중에 자세히 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알죠? 그러니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에서 선이 변하는 거는 수요 변화나 공급 변화였잖아요. 그것으로 이동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연결이 돼요. 그걸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요. 오늘은 이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이렇게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좀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 개념으로 넘어갈게요. 탄력성.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물리 개념이거든요. 물리학 개념인데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탄력성이 왜 우리 그 월드컵 하면 왜 축구공의 탄성도가 강해서 뭐 골키퍼들이 힘들 것이다, 날 못 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쳤을 때 튀어오르는 정도 이런 건 탄성하잖아요. 이 원래 탄력성이 그런 그 물리학에서는요 어떤 충격을 줬을 때 그 충격에 비해서 반응하는 게 크냐 작냐 이거 했던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경제학에도 응용을 한 거예요. 그 110년 전이죠. 한 110년, 120년 전쯤에 그 학자인 마시안 학가 물리학도 잘했다고 합니다. 물리학의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 응용을 한 거예요. 이제 뭘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그 수량 변화 있죠, 수량. 수량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수량이 줄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그 변화는 크가 그 재화마다 달라요. 지금 요즘 김장철이잖아요. 지금 원래 배추 가격이 뭐 좀 싸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모르세요? 별 있는 데는 별 관심이 없나? 김장하는 건 관심이 있어도 배추 가격은 별 관심이 없나 봐요. 배추 가격이 많이 싸다고 합니다. 그 많이 싼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배추 가격이 싸다고 김장을 막 엄청 많이 하고 배추 가격이 싸다고 김 거의 안 하고 이 수량 변화가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가격이 변하는 데 따라서 수량 변화가 큰 재화가 아니고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예요. 가격이 하간다고 뭐 배 터지게 먹는 거 아니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뭐 안 먹을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재화는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몸에 치렁치렁 거는 것들 있잖아요. 액세서리가 예를 들어 2,000원 하는 게 반값 한다. 그럼 한 개 살 거 두 개 삽니다, 충분히. 그러지 않습니까? 예, 2,000원 하던 것처럼 한 개 살 거 두 개 삽니다, 사람들이. 근데 배추 가격 2,000원 하던 게 500원 한다. 두 포기 살까요? 두 포기 산다고요? 뭐, 좀 정신세계가 같은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 10포기 살 거 다, 20포기 살까? 그 봐요. 그게 그렇지 않다니까. 이 가격이 박수로 떨어진다고 해서, 액세서리 같은 건 더블로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더블로 안 사거든, 거의. 조금 더 사거나 할 수 있겠죠. 조금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들, 식품들은 수량 변화가 적은 재화고요. 근데 사치제 이런 것들, 치렁치렁 걸 이런 것들은 수량 변화가 큰 재화거든요. 그게 탄력성이 다르다니. 수량 변화에 크기라는 게 탄력성 개념이요. 탄력적이다 하면은 반응이 민감하게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탄력적이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에 사람들이 막 민감하게 반응해서 막 화를 내거나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다 어떤 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탄력성은 뭐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수량 변화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수량이 많이 가면 탄력적이고요. 수량이 적게 변하면은 비탄력적인데,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제 가격도 있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가격이 변할 수요량이 많이 변하는 재화가 있고 적게 변하는 재화가 있잖아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적게 변하는 재화가 주로 정책 대상이 돼요. 정부의 정책상.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 있죠.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더 신경을 씁니다. 이게 지나치게 폭락하지 않을까, 막 하지 않을까. 저 예전에 리비아 사태 있었잖아요. 이집트, 리비아 이런 사태. 걔네들이 왜 그렇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처음에 시발점이 농산물 가격 때문에 그랬어요. 농산물 가격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너무 올라갔거든요. 작황이 부진하고 막 이러니까. 자, 러시아 쪽에서도 작황이 부진하니까 수출 금지, 밀 수출 금지. 그러니까 농사 못 있는 곳에서는, 이게 가격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국가가 국민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일단 안전. 그 다음에 먹고 살게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오락이지 말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로마 시 당시에도요, 이 로마가 번성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로마로 편입이 되면요, 일단 걔네 로마 군대에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주 체계화되어 있는 로마 군대. 이걸로 국방의 안전, 이거를 보장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식민지로부터 수입이 되는 농산물, 이걸로 로마 시민은 다 먹여지거든요. 노예들은 안 그렇지만, 그때는 이제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를 통해서, 이 로마 시민은 다 먹을 거는, 충분히 싸게 보장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이제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검투사들 하고, 극장 세워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이 세 가지. 근데,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세울 때는요, 늘 이런 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재화가 탄력성이 작은 재화예요. 수량 변화가 작은 재화. 이런 거는 정부가 주로 정책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는 그런 재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재화의 성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부 정책이 달라집니다. 특히 왜 지금 이런 탄력성하고 관련되는 게 조세 같은 것도 많이 관련이 돼요. 세금 매기는 거. 여러분들 주택에 재산세가 있잖아요. 주택에 재산세가 있는데 그 재산세를 많이 올리잖아요. 만약에 올리게 되면은 그게요, 세입자들한테 떠넘겨질 가능성이 많아요. 집주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사는 사람이라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걸 새로 놓는 집인 경우, 임대료를 더 올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집주인한테 부담시키려고 했던 것이 세입자들한테 전가가 돼버리면, 전가라 그래요, 전가가 돼버리면 오히려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제 반드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게요. 근데 그게 다 탄력성에 따라서 달라져.
탄력성이라는 게 수량을 얼마나 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주변에 임대주택이 많아요. 빈집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예를 들어 다가구 주택이 있다. 다가구 주택이 있으면 여러 집이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집주인이 재산세 올랐다고 임대를 올려버리면은 딴 데로 가버릴 수 있다면 이 말이야. 가버릴 수 있다면 이게 이쪽 수요를 줄여서 딴 데로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탄력적이라는 얘기, 탄력적. 수요자들이 탄력적이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금 매겨버리면은 세금 매겼다고 임대를 올리면 딴 데로 가버리거든. 그때는 임대를 못 해요. 집주인들이. 딴 데 갈 데가 없으면. 딴 데 갈 데가 없으면 이거는 비탄력적이라. 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임차인들이 비탄력적이면 고스란히 임차인들이 부담을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탄력성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도 살펴볼 거고요. 소득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많이 증가하는 게 있고 수량이 적게 증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소득이 올라갈 때. 근데 어떤 경우에는 소득이 증가할 때 수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정화도 있었지 아까. 소득이 늘어나는데도 아까 연탄 같은 거 이건 오히려 수량이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고 또 관련제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걸 살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력성 개념은 요거고요. 개념은 수량 변화의 크기고요. 탄력성의 종류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가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 보는 거예요. 또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어요. 소득 변할 때 수량 변하는 거 보는 거고요. 또 수요의 무슨 탄력성이 있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어요. 이거는 관련지 가격이 변할 때 수량 변화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개념들이 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요놈이에요. 요놈. 요놈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가격 탄력성에서. 자, 그래서 넘어가시면은 9페이지에 탄력성의 종류해서 나오고 있죠. 그 종류를 표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표에서 표의 왼쪽에 수요의 탄력성이고 표의 오른쪽에 공급의 탄력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요를 집중적으로 해두시면은 공급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거 이제 식으로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식으로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 일단 얘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다른 관련제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 살펴보는 거거든요. 이걸 교차성이라고 하고 있죠. 그잖아요. 왜 교차탄력성이라고 하는지 보세요. 요 정도 개념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잖아요.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죠. 이거 보는 거는 그냥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 보는 거를 그냥 가격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귤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죠. 그럴 때는 귤의 가격 탄력성이 그냥 귤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면 그냥 가격 탄력성이 귤의 가격 탄력성이. 자, 근데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일 수 있어요. 이쪽이 사과, 이쪽은 귤이고요.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할 수 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차되고 있어.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달라요. 이쪽 가격 변할 때 저쪽 수요량이 변하고요. 이쪽 가격 변할 때 이쪽 수요량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자, 근데 공식 같은 거는 지금 따로 안 외워도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공식이 다르요. 사실은 수요량 변화율이 분자고요. 가격 변화율이 분모거든요. 여기도 수요량 변화율이 분자고요. 소득 변화율이 분모거든요. 수요량 변화율이 분자고요. 가격 변화율이 분모인데
수요량 변하는 재화와 가격 변하는 재화가 서로 다른 재화죠. 그러니까 X제 수요량 변화율 나누기 Y제 가격 변화율 뭐 이렇게 하든가 또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 변화율 이렇게 이 가격과 수량 변화는 서로 다르면은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수요의 가격 등에는 따로 뭐 절대값을 씌우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지금은 탄력성이 어떤 개념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도가 높은 게 9페이지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괄호 1번에 이거는 따로 더 나누고 있죠. 표에서 뭐 완전 비탄력적이다 또는 뭐 비탄력적이다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하는 거는 수요의 탄력성만 하면 자동으로 해결이 되니까 됐고요. 이제 시장론하고 경기 변동론 뭐 좀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수요 공급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이었어요. 다음 이제 1, 2월 달에는 좀 더 이제 내용을 더 채워 넣을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론해서 10페이지 있는 내용은 여기서는 이제 시장 개념, 이 개념은 시험에 뭐 그렇게 많이 나오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이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 요게 하나 이제 중요한 주점.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 근데 요게 좀 더 중요하고, 요거는 중요도가 뭐 요거의 정도밖에 안 돼요.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음에 따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은 뭐 좀 중요도가 좀 낮으니까 요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 나오죠. 경기 변동. 경기 변동론은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요건 한 두 문제 정도 나오고요. 요건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부동산 경기 변동 특성. 그리고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순환 국면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국면별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내용. 이거 외에는 이제 좀 잡다한 내용들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요걸 집중적으로 좀 더 보셔야 되고요. 잡다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도가 이거보다는 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0페이지 다시 오셔서요. 시장론의 시장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 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수요 공급 하면은 시장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생각하는 그 시장은요. 어떤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걸까요? 가락동 농산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이런 의미의 시장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홍삼시장의 규모가 1조 몇천억 대인데요. 홍삼시장 규모가. 그 소리가 뭔 소리일까? 홍삼시장 규모가 1조 몇천억이다. 1년간 거래되는 금액이 1조 몇천억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할 때 그 시장은 가락농물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이렇게 말할 때 이 시장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수산물 시장, 뭐 시장에 가서 뭐 장 좀 봐라 하는 때 그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라 그래요. 구체적인 시장. 근데 지금 제가 우리나라의 홍삼 시장의 규모가 1조 3천억이다. 또는 보험 시장이 어떻다. 제가 여기 수요 공급하면 시장 생각하세요 할 때 그 시장. 이런 시장은요.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과 공급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네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은 바로 그런 의미의 시장. 사실은 이 공부할 때 하는 말은 공부할 때 말하는 그 시장은 추상적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추상적 시장. 아시겠죠? 됐나요? 그래서 그 시장이 구체적 시장도 시장이지만 그게 구체적 시장보다는 뭐를 원칙으로 한다? 추상적 시장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박스 안에 보시면 그 담당 표시하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구체성과 추상성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원칙적으로는 추상적 시장입니다. 당연히 부동산 시장도. 근데 구체적 시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재화시장은 지리적 공간을 수반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양, 질, 위치 등의 여러 측면에서 유사한 부동산의 가격이 균등해지는 경향이 있는 지리적 구역이라고 정의하는 경우 이는 부동산의 구체적 시장을 말한다. 자, 강남 부동산 시장 또는 강북 부동산 시장 이런 지리구역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동산 시장에 무슨 시장을 얘기한다고요? 구체적 시장을 얘기합니다. 지리적 구역으로 얘기할 때. 근데 그렇게 구체적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노량진 수산시장이라거나 동시장과 같은 의미의 구체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강북 부동산 시장 이러면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슨 시장을 말하나요? 구체적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강북 부동산 시장 이렇게 말할 때 그 지역을 말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시장을 말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이렇게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파는 그런 의미의 구체적 시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근데 정도는 그게 높은 편은 아니고요.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개념 보시면은 부동산이란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 기한 부동산의 거래를 통하여 부동산 권리의 교환, 가액 결정, 공간별, 공간이용 패턴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이러한 의미의 시장은 구체적 시장이라기보다는 추상적 의미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시고요. 부동산은 부동산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요거는 이제 앞에서 봤죠. 이건 봤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그 부동산 시장의 특성해서 특징. 자, 요거는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이 첫 번째 이제 괄호 1번에 과다한 법적 제한이라는 게 있죠. 이건 법적 제한이 다른 재화에 비하면 좀 많은 편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이제 그 아무래도 부동산은 특히 이제 주택의 경우는 사람들의 이게 주거 생활 관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규제를 다른 재화보다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하는 편 때문에 이 규제를 한다는 시장에 개입하거든요. 정부가. 이 시장에 개입하면 어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 공급 이론은 정책론하고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요.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 시장에 개입한다는 거는 수요 공급에 개입한다는 얘기인데요. 정부가 규제를 하는 거는 수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법적 제한이 있으면 다른 자유에서. 그래서 이런 이 가격이 왜곡되거나 이런 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 있죠. 자, 이 매매 기간의 장기성은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산 거래할 때 계약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단계에서 그 세부적 내용을 다 파악하려고 하시기보단 그 타이틀의 뜻만 파악하시면 돼요. 타이틀의 뜻. 그다음에 시장의 국지성은 뭐예요? 국지라는 말이 뭐예요? 국지. 일기예보 하다 보면은 국지적 집중호우 이런 말로 하죠. 부분적으로 집중호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국지성은 부동성으로 인해서요. 똑같은 회사 만든 똑같은 평형대의 아파트라 해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죠. 그 부분 시장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부분적으로 다른 거는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지성이고요. 그다음에 괄호 4번의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성이죠. 자, 조금 전에 법적 제한이 많아서 수요 공급 조절의 곤란을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조절 이렇게 줄여서 수급 조절이라거든요.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이라 그래요. 수요 공급을 줄여서 수급 이렇게. 수급 조절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부동성 때문에요. 어떤 지역에 미분양이 많고 해서 그 아파트를 옮길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주택이 부족해요. 주택이 부족하면은 다른 데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동시킬 수 않으면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택 같은 이런 부동산은 만들어내 놓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한번 많이 지어 놔버리면요. 이게 또 다 소진될 때까지는 한참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급 조절이 잘 안 돼.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돼. 공급 조절. 특히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요. 빨리 만들어내 놓지도 못하고 일단 많이 만들어내 놔버리면 이거 소진될 때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이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부동산 상품의 비표준성 있죠. 이거는 그 일반 그 공산품에 비해서는 순화가 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똑같은 그 평형대에 똑같은 아파트 이렇게 할 수는 있잖아요. 설령지라도요. 이게 층이 몇 층이냐에 따라 다르고
몇 호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새 집이라 할지라도. 근데 헌집 같으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낡은 집 같으면은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관리 상태에 따라서요. 그래서 상매 비표준화성, 그 거래의 비공개성,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죠. 그다음에 뭐 시장의 비조직성, 자금의 유용성, 뭐 이런 자금의 유용성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아까 이 은행에서 얼마 대출받기 쉽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타이틀 위주로 좀 봐주시면.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요거를 좀 괄호 1번의 첫 번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에서 괄호 1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요거는 뭐 시험에 나와서라기보다는요, 뒤에 정책론에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할 때 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자원 및 공간 배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근데 자원 및 시장 기능에서 보통은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그냥 자원 배분 기능.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자원 배분 기능이. 자,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사회주의 사회도 있죠.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원 배분을 국가가 어떤 광산에서 철광석을 얼마를 캐면은 어떤 제철소로 얼마를 보내라. 이게 다 계획을 하거든요. 계획. 얘네들은 예산을 짜서 이 회사에서는 얼마 생산하고 저 회사는 얼마 생산하고 이렇게. 그래서 철강을 보내잖아요. 철광석을. 그럼 보내면 거기에서 제철소에서 철을 만들잖아요. 철 만들면은 어느 자동차 회사로 얼마 보내고 어느 조선소로 얼마 보내고 이게 계획 경제로 하거든요. 다 계획 경제. 그리고 어떤 농장에서 쌀을 얼마 생산하면은 또는 밀을 얼마 생산하면 어느 지역으로 얼만큼 보내라. 농사 짓지 않는 곳에. 이걸 다 계획으로 해요. 지하 자원이든, 아니면 농산물 자원이든, 아니면 심지어는 인적 자원이든 다 국가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원 배분을.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거를 시장이 해요, 시장이. 시장이 어떻게 해요, 시장이? 시장이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손도 없고, 발도 없지만, 시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수요 공급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수요 공급자들에 의해서 자원이 배분되는 거거든요, 결국. 근데 그러면 이 수요 공급자들이 뭐를 알아서 해요? 수요 공급자들은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밖에 없어요, 가격 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예를 만들어요. 잔치집에 밀가루가 있어요. 잔치집에 밀가루가 있는데 이 밀가루를 가지고 절 부쳐 먹을 수도 있고, 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딱 들어오는 손님들이 100일 걸 해가지고 100명이다 그러면 이제 전도 100개 붙이고 국수도 100덩이 이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요. 밀가루 만들어서 해 놓는 거요. 근데 잔치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제 밀가루는 다 떨어졌어 이제. 다 떨어졌는데 전은 벌써 동이 났고요. 국수는 남아돌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를 더 좋아한다는 얘기요? 전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밀가루를 효율적으로 썼어요, 안 썼어요? 효율적으로 못 쓴 거죠. 이게 이제 자원이 배분될 때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배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 만드는 대로 자원이 더 배분되어야 더 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 자원을 그냥 배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분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방금과 같은 그런 예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냥 예산 잡을 때 이런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 좋아하지 않는 건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계획해서 딱 만들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거는 부족하고, 어떤 거는 남고,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못 써요. 근데요, 사회주의 국가가 그러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람들 다 이제 오는 거 봐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가격에 나타나거든요. 사람들이 돈을 지불하고 사먹잖아요. 근데 지금 전이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파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잘 팔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리죠. 올리지. 어제도 유명한 도너츠 집에 이제 물건을 샀는데 요만한 하나 1,000원이에요. 근데 그게 전국 배달까지 다 돼요. 엄청 장사가 잘 돼요. 근데 요만한 거 전에 요만한 한 박스 10,000원이에요. 그거 10,000원 주고 사 먹을 만한 게 아니거든. 보통 가게에서는 한 3,000~4,000원이면은
그런 분량이에요, 분량이. 근데 그 집은 다른 집보다 더 맛있게 하는 거예요. 예, 참 맛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비싸요. 자, 그럼 보세요. 전 부치는 이 가게가 있어요. 전 부치는 가게, 국수 만드는 가게가 있고, 전 부치는 가게에서는 전이 잘 나가.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더 가져와야 돼요? 밀가루를 더 사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밀가루, 지금 국수집에도 밀가루 사가지고 가고, 지금 전 부치는 데도 밀가루 사가지고 가면은 서로 경쟁한다면은 이 전 부치는 집에서는 돈을 더 주고서라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밀가루 파는 사람은 당연히 어느 쪽으로 밀가루를 먼저 보내요? 돈 더 준다는 쪽으로 먼저 보내는 거지. 근데 이게 사회주의 국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딱 정해놓고 그냥 배분시켜버린 거예요, 정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격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전을 더 좋아하니까 전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쪽으로 밀가루가 더 배분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철강이요. 배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고 자동차 만드는 데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배는 지금 조선 수주가 안 들어와. 세계 무역이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배가 다닐 일이 별로 없어요. 국제 무역이 줄어들고 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국제 무역은 줄어들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이 현대 자동차는 최근 몇 년간 실적이 괜찮아져요. 수출이 잘 돼. 그거는 다른 품목은 몰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자동차 만드는 데서는 철강 가격을 좀 더 주고 사러도 가져와서 만들어 파는 게 좋죠. 철강이라는 원자재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데로 더 많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거예요. 그게 가격으로 다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한 것을 시장이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할 때는 자본주의는 자원 배분을 누가 한다? 시장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시장이 손도 없고 발도 없지만 가격으로 다 나타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기능이라고도 해요. 시장 기능이란 말 대신에 가격 기능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의 자원이라는 게 토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공간 있죠. 요 임대 공간. 요런 임대 공간도 자원이에요. 그래서 자원 및 공간의 배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또 뭐 교환 기능이라든가 교환, 시장에서는 교환이 이루어지고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정보 제공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은 그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격입니다. 가격. 그런 정보만 일단 하시고요.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그 간단하게 이제 개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시장의 효율성은 시장의 효율성. 이것은 원래 이 이론이요. 효율적 시장 이론이 주식 시장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주식 시장을 좀 생각하면 되는데 주식을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주식 시장에서 왜 그날 막 주가가 변하죠. 그날 바뀌잖아요. 근데 그 회사 한번 출퇴가는 그 회사 직원이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 회사 뭔 일 있냐? 왜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그러느냐? 그럼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녀요. 그냥. 어제도 지난달에도 월급 받고 이번에 월급 받고 그 사람들은 다니는 사람들은 아무 태연하게 그냥 다니는데 주가는 그날 왔다 갔다 그럽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게요. 그날 변하는 어떤 상황들이 있죠. 그게 다 정보거든요. 정보. 그러한 것들이 그 회사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변할 거라 해도요.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변할 거라 해도 그게 미리부터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만약에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이제 풀린 돈을 회수한다. 그러면은 회수하는 거는 나중에 회수해요. 아직 회수 안 한다고. 아직 회수 안 하는데도 벌써 그 영향을 언제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그 양적 회수하는데 왜 무슨 소주 만드는 회사 주가도 변하고 그냥 가구 만드는 회사 주가도 다 변하거든요. 그 영향 때문에. 그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미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주가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 정보들이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이 시장의 효율성은 어떤 정보가 있어요.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면
효율적이고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해요. 효율적 시장이 이런 시장의 효율성. 어떤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면 뭐고요? 효율적. 반영 안 되면은 비효율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몇 달 전에 이미 발표된 정보, 공표된 정보, 몇 달 전에 발표된 정보가 지금 현재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고요. 또 오늘 아침 같이 이렇게 발표한 정보 있잖아요. 회사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 딱 발표한 정보가 지금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둘 모두 다 반영 있는 효율성하고요.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효율성이 다르다네요.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다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거든요.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50년, 60년 전에.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해도요. 이게 그때는 라디오도 별로 없잖아요. 집집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어릴 때, 제가 어릴 처음에는 라디오가 없었거든요. 아주 어릴 때. 그러다가 언제 뭐 라디오를 갖게 됐는데 그때는요. 그 라디오 드라마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저녁 9시쯤 되면은 그 라디오 드라마 듣느라고 전불도 안 듣는데 호롱불 켜놓고요. 듣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호롱불에. 제가 아직 50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그런 라디오도 별로 없었던 시절 아니에요. 그럼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해도 사람들 알 때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뭔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정보다고 해서 그게 항상 바로바로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과 같은 사회는 어때요? 바로바로 거의 반영된다고 봐야 되죠. 시대나 장소에 따라 좀 다르고요. 또 분야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분야에 따라. 사람들이 참 잘 모르는 분야라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다 똑같지는 않은데 과거 정보가 이렇게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효율성의 정도가 약하다 그래요. 그게 이제 있는가 하면은 반가로 3번에 있나요? 반가로 3번에 있어. 근데 현재 공표 정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표하는 정보가 지금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그런 거를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하고요. 준강성. 그게 이제 반가로 3번의 첫 번째 중 맨 끝에 있죠.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 있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없는 시장이에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현실에 없는 시장이에요. 어떤 시장인가 하면은 내부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내부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아직 발표하지도 않았잖아요. 공표하지도 않은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장을 무슨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시장은 준강성까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개념상 강성 효율적 시장까지 이렇게 생각만 해놓는 거예요. 생각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고요. 다음에 경기 변동론에서는 경기가 오르락 내리락 반복되는 현상을 경기 변동이라 그래요. 지금 경기가 좋냐 나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기 변동이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있어요. 그 뭐 순환적 변동도 있고 장기적 변동도 있고 계절 변동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순환적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순환적 변동은 예를 들어 경기라는 게 막 이렇게 들쭉날쭉 하잖아요. 뭐 오르는 듯 하다가 이렇게 내리막길 걷기도 하다가요. 또 이렇게 막 또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막 그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장기적으로는 보면은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지금 어떤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장기적인 흐름. 장기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은 어때요? 올라가죠. 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거, 오르락 내리락 요거 하는 거, 요거를 순환 변동이라고 그래요. 순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순환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순환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살펴본 거는 저 순환적 변동을 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저 순환적 변동이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제 14페이지에 있으면 못 보면은 요거를 수평으로 바꿔요. 요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이걸 수평으로 바꿨을 때 얘기해요. 단순화 시켰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표현을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뭐 회복, 상향, 정점, 후퇴, 하향 이렇게
그 용어들을 좀 익혀두셔야 돼요. 익혀두셔야 돼요. 이걸 이제 4개 국면으로 나눌 때 얘기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건 상향, 내려가는 건 후퇴, 요게. 요 내려가는 건 하향, 요게 올라가는 건 회복. 이렇게요. 그리고 꼭대기를 뭐라 그래요? 꼭대기를 정점이라 그러고요. 요 밑에 바닥을 뭐라 그래요? 저점이라 그래요. 저점, 정점. 그 저점과 정점의 그 높이 차이를 뭐라 그래요? 진폭이래, 진폭. 그리고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뭐라 그래요? 주기라 그래, 주기.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하나의 구간을 주기. 됐나요? 지금 본 거는 무슨 변동이라고요? 순환 변동이고요. 주로 이걸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뭐 장기적 변동도 있고요. 뭐 계절 변동, 무작위 변동, 이거는 이제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는 깊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뜻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만 묻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해서 이것은 이제 뜻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번 순환은 이제 경기 변동의 개념만 알면 되니까.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렇게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게 반복되는 거를 부동산 경기 변동을 말하는 거고요. 그 부동산 경기 변동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건축 경기고요. 보통 건축 경기 중에서도 무엇을 주로 얘기할까요?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주로 얘기합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런 주거용 부동산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건축 경기를 주로 이제 다룰 겁니다. 토지 경기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정도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제 정책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